이것밖에 없는데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어머니는 끌려가고 남매는 맨발로 눈보라 속을 뛰었지요. 사흘을 굶었습니다. 손에 쥔 건 엽전 한 입뿐이었어요. 그 남매에게 말없이 국밥을 퍼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두 아이의 인생을 바꿔 놓았지요. 그리고 10여 년 뒤 그 여인에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을에 반듯하기로 소문난 양반댁이 하나 있었지요. 대문 앞 매화나무가 봄이면 하얗게 꽃을 피웠고 마당에는 항상 빨래가 가지런히 널려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면 괜히 허리를 펴게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댁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이 은서는 14살, 동생 도윤이는 9살이었지요. 그날 저녁도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은서가 방 안에서 도윤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붓을 삐뚤빼뚤 놀리며 글씨를 쓰는데 자꾸 삐져나가는 회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볼을 부풀려 입을 내밀고 있었지요. 누나,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손목에 힘을 빼야 해. 꽉 쥐니까 삐뚤어지는 거야. 은서가 도윤이의 손을 잡아 함께 붓을 움직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글씨가 반듯하게 나오자 도윤이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우와, 누나가 잡아주니까 되네. 은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어요. 아궁이에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마당 너머로 어머니의 콧노래가 들려오고 서재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가끔씩 새어나오는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지요. 그런데 이 평범한 저녁 뒤에는 남매가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지요. 남매의 아버지는 고을 관아에서 곡식 출납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벼슬이 높진 않았으나 장부의 한 톨의 거짓도 적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고을 좌수라는 어른이 있었지요. 해마다 관아 곡식을 슬쩍슬쩍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장부를 윗관아에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서찰이 전달되기도 전에 일이 뒤집혔지요. 좌수가 먼저 손을 쓴 겁니다. 관아 곡식을 빼돌린 자가 있사옵니다. 누명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서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뭔가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대문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울렸지요. 은서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서 도윤이도 놀라서 깼어요. 눈을 비비며 누나를 올려다봤지요. 누나, 무슨 소리야? 은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당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단호했어요. 은서와 도윤이를 재빨리 일으켜 겉옷을 껴입혔습니다. 도윤이가 겁에 질려 울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고 있었지요. 엄마, 무슨 일이야?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안 돼. 어머니가 남매의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앞쪽에서는 고함 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횃불 빛이 담장 너머로 일렁거렸지요. 그림자들이 마당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뒷마당 끝, 담장 아래로 남매를 데려갔어요. 거기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한 틈이었지요. 은서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은서의 두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아플 정도였지요.
어머니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은서야, 잘 들어. 이 구멍으로 나가서 무조건 앞으로 뛰어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 동생을 꼭 잡고 놓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놓으면 안 된다. 알겠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도윤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랑 있을래. 어머니가 도윤이의 손을 떼어내며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지요. 그리고 남매를 구멍 앞으로 밀었습니다. 가거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은서가 먼저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이를 잡아당겨 함께 나왔지요. 담장 밖은 칠 같은 어둠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등 뒤에서 소란이 점점 커졌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 은서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두 다리가 굳어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울먹이며 은서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누나, 무서워. 그 한마디에 은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동생을 꼭 잡고 놓지 마라.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은서는 이를 악물고 도윤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둘은 달리고 또 달렸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발밑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렸지요. 도윤이가 먼저 지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어요. 은서가 동생의 팔을 끌었지만 도윤이의 다리가 풀려버렸지요. 누나, 나 못 뛰겠어. 은서가 도윤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등을 돌려 엎혀줬어요. 도윤이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은서의 등판에 얼음장 같은 한기가 스며들었지요. 하지만 은서는 일어섰어요. 동생을 업고 걸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낮에는 나무 뒤에 숨어 쉬고 밤에는 걸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지요. 길가에 떨어진 마른 열매 몇 알이 전부였어요. 도윤이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프다 춥다 투정을 부리더니 이제는 그 힘조차 없는 것 같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은서도 한계였어요.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람결에 무언가가 실려왔습니다. 냄새였지요. 구수하고 따뜻한 국을 끓이는 냄새. 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 앞에 뭔가 보였습니다. 좌판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장터의 어귀였지요. 은서는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냄새가 나는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이 보였지요. 은서의 무릎이 꺾였어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 위에 도윤이를 겨우 내려놓았지요. 도윤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볼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서가 품속을 더듬었어요. 집에서 나올 때 무의식 중에 쥐고 나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엽전 한 잎이었지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그 엽전을 내밀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은서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하지만 이 순간 가마솥 앞에 서 있던 한 여인의 눈이 남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가마솥 앞에 서 있던 여인의 이름은 복녀였습니다. 이 복녀라는 사람이 기구한 팔자였지요. 지아비를 일찍 떠나보낸 것도 서러운데 어린 아들마저 병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수군수군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곤 했어요. 저 여인 내는 팔자가 어찌 저리도 사나운지
가까이 하면 재수가 웃는다 카더라. 복녀는 그런 말들을 등 뒤로 들으며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나무를 다듬고 국을 끓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게 벌써 몇 해째였어요. 장터 구석 자리 낡은 가마솥 하나가 복녀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 복녀의 앞에 그날 남매가 쓰러져 온 것이었지요. 복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 위로 몇 해 전에 떠나보낸 제 아들의 마지막 얼굴이 포개지듯 겹쳐 보였던 거예요. 복녀의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녀는 두 아이를 하나씩 안아 올려 가게 안으로 들였어요. 아궁이 가까운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지요. 그리고 가마솥으로 달려갔습니다. 맑은 윗국물을 나무 숟가락에 떠서 호호 불어식혔어요. 큰 아이의 입술 사이로 조심조심 흘려 넣었습니다. 한 숟갈. 반응이 없었어요. 두 숟갈.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요. 복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 숟갈째 큰 아이의 목구멍이 꼴깍 움직였어요. 작은 기침이 터져 나왔지요. 복녀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국물을 먹였어요. 잠시 뒤 작은 아이의 볼 위로 아주 옅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둘 다 살아 있었습니다. 복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셋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큰 아이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은서였지요. 흐릿한 시야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따뜻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느낀 것이었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도윤이가 누워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은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살았구나. 그 생각이 먼저였어요. 정신이 드느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궁이 앞에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복녀였지요. 손에 국자를 들고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어서 팔꿈치만 겨우 짚었지요. 일어나지 마. 아직 기운이 없을 테니. 복녀가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왔습니다. 밥을 수북이 퍼넣고 국물을 넉넉히 부었지요. 은서 앞에 내려놓으며 짧게 한마디만 했어요. 먹어. 은서가 뚝배기를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요. 그 순간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흘을 굶고 동생을 업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게 뛰어왔는데 누군가 따뜻한 밥을 앞에 내려놓아 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눈물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가마솥 앞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쳐다보면 더 울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잠시 뒤 도윤이도 눈을 떴어요.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킁킁거리며 일어나 앉았지요. 눈앞에 놓인 뚝배기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복녀가 도윤이 앞에도 한 그릇 내려놓았어요. 도윤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요. 그리고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도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가 끓여주던 거랑 비슷해.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복녀는 가마솥 앞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먹는 동안은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요. 은서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국밥은 먹지 않았어요. 뚝배기에서 건더기를 건져 도윤이 그릇에 넣었지요. 고기 한 점, 무 한 조각.
자기 몫을 동생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도 먹어. 괜찮아. 너 먼저 먹어. 은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으니까요. 그래도 동생을 먼저 먹였어요. 복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뚝배기 하나를 더 꺼내 국밥을 담았지요. 은서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이것도 먹어. 남는 거야. 남는 게 아니라는 건 은서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을 힘도 없었어요. 은서도 숟가락을 들었지요. 둘이 국밥을 다 비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물 한 방울, 밥알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빈 뚝배기 안이 깨끗했지요.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윤이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복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도윤이가 이불 속에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은서는 잠이 오지 않았지요. 아궁이 앞에 앉아있는 복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이야. 복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였지요. 어디서 온 거냐? 은서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지요. 사실을 말하면 위험했어요. 거짓을 말하자니 이 은혜를 갚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복녀가 뒤를 돌아봤어요. 은서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다시 아궁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은서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서가 눈을 떴을 때 복녀는 이미 가마솥 앞에 서 있었어요. 새벽부터 국을 끓이고 있었던 거지요. 장터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좌판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은서가 도윤이를 깨워 옷매무새를 여며주고 있는데 장터 입구 쪽이 술렁거렸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키고 있었지요. 관아 사람 서너시 장터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등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관아 사람들이 좌판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물었지요. 상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녀도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은서의 얼굴을 봤지요. 하얗게 질려서 동생을 꽉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복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저 관아 사람들이 찾는 게 이 아이들이라는 것을요. 복녀가 재빨리 몸을 움직였어요. 따라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은서와 도윤이를 데리고 가게 뒤편으로 갔지요. 작은 광이 있었어요. 곡식 자루와 땔감이 쌓여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숨어 있어. 숨소리도 내면 안 된다. 은서가 복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서의 눈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복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남매가 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서가 도윤이의 입을 손으로 살짝 가렸지요. 도윤이가 눈을 크게 뜨고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은서가 입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복녀가 광문을 닫고 그 앞에 곡식 자루 몇 개를 쌓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마솥 앞으로 돌아갔지요. 잠시 뒤 관아 사람 하나가 국밥집 앞에 나타났어요. 여인네, 혹시 아이 둘을 본 적이 있느냐? 남매인데. 큰 아이가 18살쯤이고 작은 아이가 10살이 안 됐을 게다. 복녀가 국자를 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지요. 보다시피 장사하기도 바쁜 몸이요.
누가 지나가는 걸 일일이 볼 겨를이 있겠소. 관아 사람이 가게 안을 힐끗 둘러봤어요. 가마솥, 나무 탁자 몇 개, 그릇더미. 별 다른 게 없었지요. 수상한 아이를 보거든 즉시 관아에 알려라. 숨겨주는 자는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야. 복녀가 고개를 푹 숙여 보였습니다. 예, 알겠사옵니다. 관아 사람이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다음 좌판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복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가마솥 앞에 선 채로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장터를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야 복녀는 광으로 갔어요. 곡식 자루를 치우고 문을 열었지요. 남매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꾹 참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남매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지요.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와서 밥 먹어. 국이 식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왜 쫓기는지, 무슨 사연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그냥 가마솥 앞으로 돌아가 국자를 들었지요. 은서가 동생의 손을 잡고 광에서 나왔어요. 복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그 뒷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 보였지요. 은서는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남매를 지켜줬다는 걸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요. 은서가 복녀의 등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윤이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지요. 복녀는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장터에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작은 국밥집 안만큼은 따뜻했어요. 그런데 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계속 여기 둘 수는 없다는 것을요. 관아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지요. 다시 올 게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복녀는 가마솥 앞에 서서 국자를 저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먹여야 했으니까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지요. 그날 이후로 남매는 복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장터 뒤편에 붙어있는 허름한 단칸방이었지요. 국밥집 가게와 이어진 좁은 공간에 아궁이 하나, 솥단지 하나, 이불 두 채가 살림의 전부였어요. 셋이 지내기엔 빠듯했지만 그래도 눈보라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 남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복녀가 남매에게 정한 규칙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이름을 쓰지 말 것. 둘째, 어디서 왔는지 누가 물어도 대답하지 말 것. 은서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복녀는 장터 사람들에게 남매를 먼 친척 집 아이들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데려온 것이라고요. 장터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과부의 일에 깊이 참견하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애초에 복녀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남매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국밥집 설거지와 장터 심부름을 맡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그릇을 닦고 나무를 다듬고 복녀가 시키는 일이면 뭐든 했지요. 도윤이는 가게 앞을 쓸고 땔감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9살 아이가 하기엔 힘든 일이었지만 도윤이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하는데 자기가 안 할 수 없었지요. 복녀는 남매를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새벽에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됐지요. 남매는 그 옆에서 보고 따라했습니다. 복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눈치가 빠른 은서는 금세 요령을 익혔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녀가 장터 한쪽의 좌판에서 나무를 사려고 했어요. 시래기 한 단 값을 흥정하고 있었지요. 좌판 주인이 부르는 값이 꽤 셌습니다.
은서가 옆에 서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복녀의 소매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아주머니, 저쪽 좌판이 더 쌀 거예요. 복녀가 은서를 내려다봤지요. 어떻게 아느냐? 아침에 그 좌판 지나갔는데 시래기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못 팔면 다 버려야 하니까 오후에는 값을 내릴 거예요. 복녀가 잠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1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지요. 복녀가 장터에서 몇 해를 굴러봐야 겨우 터득하는 감각이었어요. 복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후에 그 좌판에 가보니 과연 은서의 말대로 값이 내려가 있었지요. 복녀가 시래기를 사들고 돌아오면서 은서를 힐끗 봤어요. 은서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그릇을 닦고 있었지요. 복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도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장터 한쪽에 그를 아는 늙은 약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좌판에 앉아 약재를 팔면서 심심하면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씨를 쓰곤 했지요. 어느 날 도윤이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약장수가 쓴 글씨를 한참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약장수가 도윤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뭘 보느냐, 꼬마야? 도윤이가 대답 대신 약장수의 나뭇가지를 빌려 들었어요. 그리고 흙바닥에 또박또박 글씨를 쓰기 시작했지요. 약장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윤이가 쓴 것은 천자문의 한 대목이었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획이 또렷하고 반듯했지요. 이 아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도윤이가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지요.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하면 안 되었으니까요. 약장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집안 아이가 아닌 게야. 이런 필체가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게 아닌디. 은서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다가왔어요. 도윤이의 손을 잡고 슬쩍 자리를 피했지요. 약장수에게 허리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동생이 흉내만 낸 거예요. 시골에서 서당 잠깐 다닌 게 전부예요. 약장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은서가 도윤이를 데리고 후다닥 사라지는 바람에 더 묻지 못했지요. 돌아오는 길에 은서가 도윤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글씨 쓰는 거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돼. 알겠지? 도윤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 누나. 미안할 건 없어. 조심해야 해서 그래. 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슴속은 불안했지요. 눈에 띄면 안 되었습니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숨어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내가 나타났지요. 이름은 막쇠.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내였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힘이 센 조좌수라는 양반의 하수인이었지요. 장터 상인들은 막쇠의 얼굴만 봐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막쇠가 좌판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자릿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다니는 모양새가 거칠었지요. 좌판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손을 내밀었어요. 상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얼마를 내든 막쇠는 인상을 찌푸렸지요. 이게 다냐? 투덜거리며 다음 좌판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감히 대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녀의 차례가 왔지요. 막쇠가 국밥집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복녀가 준비해 둔 돈을 내밀었어요. 막쇠가 받아들고 세어보더니 턱을 치켜들었지요. 다음 달부터 2배다. 복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알아들었느냐? 예. 복녀의 대답은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막쇠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은서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막쇠가 돌아가려다 걸음을 멈췄지요.
국밥집 안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은서와 마당을 쓸고 있는 도윤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막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애들 전에 없던 것들 아니냐?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냐? 복녀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친척 집 아이들이요. 일손이 모자라 데려온 거요. 친척. 내년한테 친척이 있었어. 막쇠가 비웃듯 말했지만 그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지요. 걷어야 할 자릿세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른 좌판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쇠가 남매를 힐끗거리며 지나가는 그 눈길이 복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어요. 막쇠가 장터를 완전히 빠져나간 뒤 복녀는 가마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도윤이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은서가 이불을 여며주고 있는데 복녀가 아궁이 앞에서 나지막이 불렀어요. 이리 와 앉아봐라. 은서가 복녀 맞은편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오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복녀가 한참을 불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를 계속 여기 둘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예감하고 있었지요. 막수의 눈길, 관아 사람들의 수색, 약장수의 의심. 이 작은 장터에서 오래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건 은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내가 너희를 봤어. 지금은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모른다. 복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지요. 은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저희 때문에 힘드시면 그런 소리 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복녀가 단호하게 끊었지요. 은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녀가 아궁이의 불씨를 부직갱이로 콕콕 찔러 살리며 말을 이었어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야. 내보내겠다는 말이 아니고. 은서가 복녀를 바라봤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복녀의 옆모습이 단단해 보였지요. 이 여인은 남매를 버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지키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은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복녀는 대답 대신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하나 더 넣었어요. 불꽃이 탁 하고 튀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복녀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이 아이들이 들키기 전에, 막쇠가 다시 오기 전에 무언가 손을 써야 했지요.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궁이 불이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며칠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가마솥 앞에 서서 국을 저으면서도, 그릇을 닦으면서도, 밤에 아궁이 불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수의 눈길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매를 훑어보던 그 가느다란 눈. 한 번은 넘어갔지만 두 번은 모른다는 걸 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글재주도 걱정이었지요. 약장수 앞에서 천자문을 써내려간 그날 이후로 장터 여기저기에서 국밥집에 글 잘 쓰는 꼬마가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슬슬 돌기 시작했거든요. 소문은 다리가 빠른 법이었습니다. 엉뚱한 귀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써야 했어요. 복녀가 찾아간 사람은 장터의 그 늙은 약장수였습니다. 이 약장수가 비록 좌판에서 약재나 파는 볼품없는 행색이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여러 고을을 떠돌며 꽤 넓은 세상을 본 사람이었지요. 아는 얼굴도 많고 귀도 밝았어요. 복녀가 약장수의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 한 가지 여쭐 게 있어요. 뭔데 그러느냐? 혹시 먼 고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을 아시오? 믿을 만한 분으로요.
약장수가 복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복녀의 눈빛을 한참 읽더니 수염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고을에서 한참을 가야 하는 깊은 산골에 훈장 한 분이 계시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분인데 학문이 깊고 입이 무거운 양반이야. 아이를 맡기려거든 그분만 한 사람이 없을 게다. 복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약장수가 한마디를 보탰어요. 그 꼬마, 재주가 아깝다. 이 장터 바닥에 묻어둘 아이가 아니야. 복녀는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날 밤부터 복녀는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살림 밑에 꽁꽁 숨겨둔 엽전 꾸러미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세어봤지요. 많지 않았습니다. 국밥 팔아서 자릿세 내고 재료감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복녀는 조금씩 모아둔 게 있었어요. 자기 입에 들어갈 밥을 줄여가며 한 입, 두 입 밖에온 돈이었지요. 복녀가 엽전을 다 센 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훈장에게 아이를 맡기려면 학비가 필요했어요. 이 돈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겨우 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 돈을 내면 복녀에게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다음 달 자릿세도 빠듯한 판이었지요. 복녀는 엽전 꾸러미를 한참 쥐고 있다가 천천히 보자기에 쌌어요. 이제 남은 건 남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웠지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은 뒤 복녀가 남매를 앞에 앉혔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었지요. 도윤이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고 눈을 깜빡이고 있었고, 은서는 복녀의 표정을 보고 뭔가를 눈치챈 듯 살짝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복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너를 먼 고을로 보내려고 한다. 거기에 그를 가르치는 훈장님이 한 분 계셔.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도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저 여기 있을래요. 도윤이가 먼저 말했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녀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내 재주를 이 장터에 묻어둘 수는 없어. 그를 배워야 할 아이야. 은서가 끼어들었어요. 아주머니, 같이 있어야 해요. 은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어머니가 동생 놓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말라고요. 복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궁이 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지요. 한참 뒤에 복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둘 다 위험해. 은서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사내가 너희를 눈여겨보고 있어. 장터의 소문도 돌기 시작했고, 둘이 함께 있으면 눈에 띄기 쉽지. 하지만 나눠지면 찾기가 어려워져. 복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국자를 쥐던 그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말을 꺼내는 게 복녀에게도 쉽지 않았던 거지요. 떨어져 있어야 둘 다 산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궁이 불타는 소리만 들렸지요. 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지요.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동생을 꼭 잡고 놓지 마라. 그런데 지금 놓으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은서도 알고 있었지요. 막수의 눈길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위험하다는 걸요. 한참이 지나서야 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 학비는요. 내가 마련했어. 은서가 복녀를 바라봤지요. 이 사람이 어디서 그 돈을 마련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릿세 내기도 빠듯한 살림에서 어떻게 돈을 모았겠어요. 제 입에 들어갈 것을 줄인 거지요. 은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말이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미안하다는 말은 이 여인에게 신뢰인 것 같았지요.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도윤이가 누나와 복녀를 번갈아 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9살이지만 눈치가 있는 아이였지요. 도윤이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안 우는데 자기가 울면 안 될 것 같았지요.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장터에 사람이 몰리기 전 아직 어둑어둑할 때였지요. 복녀가 도윤이의 짐을 꾸려 주었어요. 짐이라 해봐야 옷가지 하나와 먹을 것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약장수가 소개해준 사람이 도윤이를 데려가기로 했지요. 먼 고을까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서가 도윤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동생의 옷매무새를 여며 주었지요. 저고리끈을 묶어주고 옷깃을 바로잡아주고 어깨에 먼지를 톡톡 털어주었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했습니다. 손을 놓으면 보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도윤이가 누나를 올려다봤어요. 누나, 나 가면 언제 다시 만나? 은서가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려보려 했어요. 하지만 올라가지 않았지요. 금방이야. 공부 열심히 하면 금방 만나.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은서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지요. 도윤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해. 꼭 다시 만나자. 은서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복녀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바라봤지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짐을 들고 길 위에 섰어요. 데려갈 사람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윤이가 걸음을 때려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웃고 있었어요. 억지로 웃고 있다는 게 보였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도 손을 흔들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지요. 몇 발짝 가다가 또 뒤를 돌아봤어요. 은서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도윤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장터 어귀를 지나고 길모퉁이를 돌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은서는 도윤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든 채로요. 동생이 안 보이게 된 뒤에도 한참을 내리지 못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복녀가 다가왔어요. 은서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옆에 있어 줬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지요. 좌판을 펼치는 소리,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볼을 문지르고 코를 훌쩍였지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일 가르쳐 주세요. 저도 벌어야 해요. 복녀가 은서를 바라봤지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마솥 앞으로 와. 복녀가 먼저 일어나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서가 뒤따랐지요.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장터의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매가 헤어지고 첫 해가 지났습니다. 은서는 국밥집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지요. 새벽에 불 지피고 국 끓이고, 낮에는 장터 심부름, 저녁에는 설거지. 복녀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스스로 찾아서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동생 생각이 났거든요. 손이 멈추면 머리가 바빠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은서에게는 복녀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장터를 돌아다닐 때마다 좌판마다 물건 값을 눈에 담아두는 거였지요. 어느 날 복녀가 시래기를 사러 가려는데 은서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말고 내일 사세요. 저쪽 좌판에 시래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손님이 없었어요. 내일이면 값을 내릴 거예요. 복녀가 반신반의하며 다음 날 가봤더니 정말 두 푼이 빠져 있었지요. 복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년이 눈깔이 좀 있구먼. 그날 이후로 복녀는 재료를 살 때 은서에게 한 번 물어보게 되었어요. 은서가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은서의 감각은 국밥 재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뭐가 남아돌고 어디에서 뭐가 모자란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물건은 남는 데서 모자란 대로 흘러가고 그 사이에 돈이 생긴다는 걸 은서는 장터 바닥에서 몸으로 배웠어요. 16이 되던 해 은서가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시래기를 이웃 고을에 가져가면 여기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거기서 약재를 사오면 이쪽에서 남는 게 있고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천은 제가 품팔아 모은 게 조금 있어요. 복녀가 코웃음을 쳤지요.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은서의 첫 장사는 시래기 한 짐이었어요. 등에 지고 하루를 걸어 이웃 고을에 팔고 거기서 약재를 사서 돌아왔지요. 남은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남기는 했어요. 한 짐이 두 짐이 되고 시래기가 나물과 곡식으로 늘었지요. 은서가 18이 되었을 때 장터에서 은서를 모르는 상인이 없었습니다. 거래하는 상인이 넷, 다섯으로 늘었고 이 사람들이 은서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묶였지요. 은서가 물건 흐름을 읽고 거래를 짜면 나머지가 움직이는 구조였어요. 작은 상단 비슷한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복녀가 가마솥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시래기 한 짐 지고 나가던 아이가 상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은서가 커질수록 불편한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쇠였지요. 어느 날 막쇠가 국밥집에 왔어요. 자릿세 얘기하러 왔다. 다음 달부터 반량을 더 내라. 복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반량을 더 내라니. 하지만 막쇠 뒤에는 조좌수가 있었지요. 대거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소. 막쇠가 나가면서 은서를 흘끗 봤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막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막쇠가 사라진 뒤 은서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조금만 더 버텨요. 버티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복녀가 은서를 바라봤지요. 이 아이가 저런 눈을 할 때는 말려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먼 고을 산골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훈장의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었지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도윤은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낯선 방, 낯선 냄새, 옆에 누나가 없는 밤이 무서웠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9살 아이에게 혼자라는 건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글 앞에 앉으면 달랐습니다. 훈장이 한 번 읽어준 문장을 도윤은 2번 다시 묻지 않았지요. 한 번 본 들귀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10번 읽어야 외우는 걸 도윤은 2번이면 됐습니다. 훈장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지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도윤이 훈장이 가르치지 않은 부분까지 스스로 읽고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먼. 훈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12살이 되었어요. 서당에서 배울 것이 거의 바닥나기 시작했지요. 훈장이 가르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도윤을 앞에 앉혀놓고 말했어요. 너는 과거를 볼 그릇이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는 과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요. 죄인의 자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한 과거장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훈장이 천천히 말했지요. 내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면 달라진다. 하지만 그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실력을 쌓아두는 것. 때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지요. 기다리되 가만히 기다리지는 마라. 도윤은 그날 이후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훈장의 서재에 있는 책을 전부 읽었어요. 법전, 역사서, 행정문서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관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했거든요. 15이 되던 해, 도윤은 훈장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전부 배운 상태였습니다. 훈장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지요. 내가 더 가르칠 게 없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도윤이 훈장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산고를 떠났습니다. 품속에는 훈장이 써준 추천 서찰 한 장이 있었지요. 더 큰 고을의 학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윤이 걸음을 떼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산골 서당의 지붕이 나무 사이로 보였지요.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누나가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을 거였어요. 자기도 버텨야 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장터에서는 은서의 상단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고, 먼 고을에서는 도윤의 학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지요. 조좌수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막쇠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장터의 봄바람이 불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릿세가 아니었지요. 은서의 거래처를 하나씩 끊기 시작한 거였어요. 은서가 약재를 넘기던 이웃 고을 상인이 갑자기 거래를 끊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아꼈지요. 며칠 뒤에는 곡식을 받아주던 다른 상인도 발을 뺐어요. 그 다음에는 나물 거래까지 막혔습니다. 은서가 수소문해 보니 답은 하나였지요. 막쇠가 거래처마다 찾아가서 한마디씩 한 거였습니다. 그 계집이랑 거래하면 좋을 거 없을 게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막쇠 뒤에 조좌수가 있다는 걸 모르는 상인이 없었으니까요. 눈 밖에 나면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건 한순간이었지요. 은서의 상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은 있는데 팔 곳이 없었어요. 돈이 안 돌았지요. 은서가 직접 발로 뛰며 새 거래처를 찾아봤지만 막쇠의 입이 더 빨랐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뒤였지요. 은서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주먹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력 차이가 너무 컸지요. 그런데 막쇠의 진짜 목적은 장사를 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막쇠가 조좌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좌수가 부채를 천천히 붙이며 물었지요. 장터에 별일 없느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지요. 막쇠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국밥집에 붙어 사는 계집이 하나 있는데 그년이 장사를 꽤 크게 벌이고 있습지요. 근데 이상한 게 몇 해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복녀한테 붙었거든요. 출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조좌수의 부채가 멈췄습니다. 몇 해 전, 예, 한 4, 5해쯤 됐지요. 처음에 꼬마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건 어디론가 보내버렸고 그 계집만 남았습지요. 조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꼬마가 하나 더 있었다고? 예. 조좌수가 부채를 접었습니다. 천천히 접더니 탁자 위에 내려놓았지요. 그 양반집 남매. 그때 못 찾았지. 막쇠의 등이 굳었어요. 설마 그년이. 확인해봐라. 조좌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만약 그 집 핏줄이 맞으면 복녀 그년이 숨겨준 거다. 둘 다 가만두면 안 돼. 막쇠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막쇠의 행동이 달라졌지요.
장터를 돌면서 슬슬 캐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래된 상인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 국밥집 개질, 처음 왔을 때 어떤 꼴이었느냐. 꼬마도 하나 있었다면서. 그 꼬마가 글을 좀 썼다지. 상인들은 대부분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한두 명이 별 생각 없이 대답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이 움직임을 눈치챘어요. 장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자기를 볼 때 시선을 피하는 상인들이 늘었고 복녀에게도 아무도 말을 안 걸었습니다. 은서가 복녀에게 말했지요. 아주머니, 뭔가 이상해요. 복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거요. 하지만 복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장사나 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복녀의 손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은서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장터가 막 열리려는 시간이었지요. 은서가 좌판에 물건을 펼치고 있는데 장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내 대여섯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에 막쇠가 서 있었지요.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관아에 표식을 두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슬슬 좌판 뒤로 물러났지요. 막쇠가 곧장 국밥집으로 왔어요. 복녀가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막쇠를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복녀, 좋은 아침이구먼. 막쇠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싸늘했지요. 내년이 죄인의 자식을 숨겨 키웠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복녀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국밥이나 팔찌 누구를 숨긴 적이 없소. 막쇠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래, 그 계집은 뭐냐? 친척이라고 했었지. 어디 친척이냐? 성이 뭐냐? 고향이 어디냐? 복녀가 대답하기 전에 막쇠가 손짓을 했습니다. 사내들이 국밥집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좌판을 뒤엎었어요. 그릇이 바닥에 쏟아져 깨졌습니다. 가마솥 옆에 쌓아둔 나무가 흩어졌지요. 사내 하나가 가마솥을 밀어 넘기려 했어요. 복녀가 가마솥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비켜. 이 솥이 내 밥줄이오. 이것마저 엎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막쇠가 복녀를 밀어냈지요. 복녀가 비틀거렸지만 다시 앞을 막았어요. 사내가 다시 밀었습니다. 복녀가 바닥에 넘어졌지요.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솥 앞에 섰어요. 막쇠가 짜증이 난 듯 혀를 찼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결국 가마솥이 옆으로 쓰러졌지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하얀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막쇠가 복녀의 팔을 잡았어요. 죄인의 자식을 숨긴 죄 관아에서 따져봐야겠다. 복녀가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녀의 얼굴은 차분했지요. 발버둥을 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은서가 뛰어왔습니다. 은서가 소리쳤지요. 아주머니. 복녀가 은서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녀의 입이 살짝 움직였지요.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라. 은서의 발이 멈췄어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지요. 뛰어가서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서면 자기 정체가 확인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복녀가 진짜 죄인이 되는 거지요. 은서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복녀가 끌려가는 모습이 장터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한참을요. 장터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쏟아진 국물, 넘어진 가마솥. 국밥집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꼴이었지요. 몇 해를 함께한 자리가 한순간에 부서진 거였어요.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자기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은서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요.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은서는 넘어진 가마솥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솥 안에 국물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지요. 처음 이 장터에 왔던 날, 엽전 한 잎을 내밀며 국밥 한 그릇을 달라고 했던 날, 복녀가 말없이 국밥을 떠주던 그 순간을요. 은서가 눈을 떴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은서가 일어섰지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은서는 장터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지요. 약장수였습니다. 복녀에게 훈장을 소개해줬던 그 약장수요. 약장수는 좌판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은서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지요. 이미 다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에게 소식을 보내야 해요. 약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며칠 걸리겠지만 닿을 게다. 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약장수가 은서를 바라봤지요. 고마운 건 나중에 해라. 지금은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해.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를 꼭 데려올 거예요. 약장수가 은서를 한참 들여다봤지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갔습니다. 소식을 보낼 준비를 하러 간 거였어요. 은서가 약장수의 좌판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장터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은서에게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국밥집은 부서졌고, 복녀는 끌려갔고, 상단은 무너졌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장사하면서 쌓아온 것. 상인들과의 연결, 조좌수 밑에서 벌어진 일들의 기억, 누가 얼마를 빼돌렸고, 누가 어디에 손을 댔는지. 은서의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품속에서 작은 장부 하나를 꺼냈지요. 장사하면서 적어둔 거였어요. 숫자들과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은서가 장부를 꽉 쥐었어요.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지요. 도윤이에게 소식이 닿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 은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버티는 것. 도윤은 20살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도윤의 글을 읽은 시관이 3번을 다시 읽었다고 하지요. 훈장이 과거를 볼 그릇이라고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급제 후 첫 부임지가 내려왔습니다. 도윤이 부임지를 확인하고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봤지요. 그 고을이었어요. 어린 시절 눈보라 속을 뛰어 도망쳤던 바로 그 고을.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무너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도윤이 사또로 부임한다는 건 그 고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었지요. 좌수든 누구든 도윤의 아래가 되는 거였어요. 도윤은 부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찰 하나가 도착했지요. 서찰을 펼치는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약장수가 대신 적어 보낸 것이었지요. 복녀 안하기 관아에 끌려갔다. 국밥집이 부서졌다. 누이가 혼자 남았다. 도윤이 서찰을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누나가 혼자 남았다.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요. 도윤이 서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부임 일정을 앞당겼지요. 짐을 꾸렸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관인과 부임 문서,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도윤이 고을에 도착한 건 닷새 뒤였습니다. 하지만 곧장관하러 가지 않았지요. 먼저 은서를 찾았어요. 약장수가 알려줬습니다. 은서는 장터 뒷골목에 허름한 방 하나를 빌려 지내고 있었지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서가 서 있었지요. 둘이 마주 봤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말라 있었어요. 볼이 패이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는 순간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도 달라져 있었지요. 9살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훌쩍 큰 청년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지요. 은서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지요. 컸네. 도윤이 웃으려다 입술이 떨렸어요. 누나. 그 한마디에 은서의 눈가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지요. 눈물을 삼키고 도윤의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서 둘은 머리를 맞댔지요. 은서가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어요. 장사하면서 적어둔 것이었지요. 막쇠가 걷어간 자릿세 내역, 조좌수 밑에서 빠져나간 곡식의 흐름, 상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다 있었어. 도윤이 장부를 넘기며 물었지요. 장사하면서 이상한 게 눈에 보였어. 자릿세가 관아에 들어가는 양보다 막쇠가 걷는 양이 훨씬 많았거든. 차액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더니 전부 좌수 쪽이었어. 도윤의 눈이 빛났어요. 누나, 이거면 돼. 나는 사또로 부임하는 거야. 관아의 장부를 전부 열 수 있어. 누나 장부랑 개조하면 숫자가 안 맞는 게 다 드러나. 은서가 도윤을 바라봤지요. 사또. 동생이 이 고을의 사또가 되어 돌아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장부만으로는 부족해. 사람이 필요해. 사람. 장터 상인들이 직접 말해줘야 해. 막쇠가 얼마를 걷어갔는지, 좌수 쪽에서 어떤 행패를 당했는지. 내가 아무리 적어놔도 나 혼자 말이면 힘이 약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인들이 나서줄까? 무서워서 안 나서는 거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몇 년 동안 같이 장사하면서 봤어. 다들 이 꼴이 끝나길 바라고 있어. 등을 밀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내가 서면 되지. 다음 날부터 은서가 움직였습니다. 장터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갔지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새 사또가 부임합니다. 좌수의 비리를 밝힐 겁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서가 예상한 반응이었지요. 하지만 은서에게는 몇 년간 쌓아온 게 있었어요. 함께 장사하면서 만든 신뢰. 어려울 때 거래를 끊지 않았던 기억. 물건값이 떨어졌을 때 같이 방법을 찾았던 시간들이요. 제가 먼저 서겠어요. 뒤에 서도 돼요. 하지만 같이 서주세요. 셋째 날, 약장수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서지. 약장수가 서자 포목장수가 따라섰지요. 그 다음 곡식장수. 그 다음 소금장수. 하나가 서니까 둘이 서고 둘이 서니까 넷이 되었습니다. 닷새 만에 12명의 상인이 모였지요. 도윤이 사또로서 관아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새 사또를 맞았지요. 도윤은 젊었어요. 20살 사또를 보고 아전들이 속으로 만만하게 봤을 겁니다. 하지만 도윤이 자리에 앉아 첫 마디를 꺼냈을 때 공기가 달라졌지요. 이 고을의 곡식 출납 장부를 전부 가져오너라. 최근 12년 치 전부. 아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부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하나하나 넘겼지요. 은서의 장부와 나란히 펼쳐 놓았어요. 숫자가 안 맞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조좌수가 윗관하에 올린 보고서의 곡식 양과 실제 장터에서 거친 양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요. 도윤이 조좌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조좌수가 관아에 들어섰어요. 새 사또가 젊은 놈이라는 얘기는 들었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얼굴을 보는 순간 조좌수의 발이 멈췄어요. 그 눈매, 어디서 본 눈매였지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좌수, 앉으시오. 조좌수가 자리에 앉았어요. 등이 뻣뻣했지요. 도윤이 장부 2권을 펼쳤습니다. 관아 장부와 은서의 장부. 이 고을 곡식 출납에서 해마다 빠져나간 양이 있소.
관아 장부에는 없는데 장터에서는 거친 돈이 있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장터 상인 12명이 알고 있소. 조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몇 해 전 이 비리를 고발하려다 누명을 쓴 관리가 있었소. 그 사람이 내 아버지요.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전들이 숨을 죽였지요. 조좌수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제야 그 눈매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본 거였지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도윤이 상인들을 불러들였어요. 12명이 관아 안으로 들어왔지요. 한 명씩 증언했습니다. 막쇠가 걷어간 돈, 좌판을 뒤엎은 일, 말 안 들으면 쫓아낸 일. 숫자와 증언이 하나로 맞물렸어요. 조좌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나.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지요. 복녀가 풀려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복녀가 나왔어요. 며칠 사이에 더 야윈 얼굴이었지요. 옷이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느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걸었지요. 관아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복녀가 걸음을 멈췄어요. 은서가 왼쪽에 서 있었지요. 엽전 한 잎을 내밀던 그 아이가 여인이 되어 서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복녀가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지요. 국밥을 먹으며 엄마가 끓여주던 거랑 비슷해라고 했던 그 꼬마. 복녀의 입이 벌어졌어요. 도윤이?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복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은서가 복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올렸지요. 아주머니, 그때 그 국밥이 없었으면 저희는 여기 없습니다. 도윤도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함께 절을 올렸지요. 복녀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 그러다 두 손으로 남매의 어깨를 하나씩 잡았지요.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지요. 며칠 뒤 장터의 국밥집 자리에 새 가마솥이 놓였습니다. 은서가 마련한 거였지요. 가마솥은 전보다 컸어요. 번들번들 윤이 났습니다. 복녀가 새 가마솥 앞에 섰어요. 손으로 솥화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봤지요. 그리고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붓고 뼈를 넣고 느긋하게 끓이기 시작했어요.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국밥이 다 되었을 때 복녀가 새 그릇을 떠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었지요. 도윤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멈췄지요. 아주머니, 왜? 맛이 옛날 그대로예요. 복녀가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호호 불어서 입에 넣었지요. 그럼 국밥이 뭐 별거냐. 정성 들이면 다 그 맛이야. 은서가 국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지요.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장터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돌렸지요. 국밥 한 그릇의 정이 복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남매는 복녀를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 은혜를 갚으며 효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고전 야담을 제가 현대적으로 직접 다시 써 내려간 창작물이었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를 더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대본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진행했죠. 앞으로도 문화적 가치와 재미를 담은 독창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